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헐값에 사들였으나 한때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알래스카가 그 이름 그대로 위대한 땅이자 자원의 보고로 눈부신 변신을 하게 되는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섬으로 구성된 하와이를 제외하고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주다. 알래스카 반도 서쪽의 알류산 열도 등에서 사용되는 원주민의 언어인 알류트 언어로 섬이 아닌 땅 혹은 위대한 땅을 뜻하는 알래스카라는 말이 영어의 알래스카가 되었다.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던 극한의 땅 알래스카가 세계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제정러시아 시대였다. 당시의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황금의 섬으로 불려진 이른바 가마랜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이 섬으로 가는 백기를 찾기 위해 베링 대령을 대장으로 하는 탐사대를 파견했다. 두 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베링은 1741년 알래스카의 어느 해안과 알류산 열도를 발견했다. 하지만 귀국 도중 태풍으로 배가 표류하여 베링과 대부분의 대원들은 추위와 괴열병으로 숨졌다. 그래서 당시 베링이 항해한 아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해협은 그의 이름을 따 베링 해협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살아남은 일부 대원이 알래스카에서 잡은 해달의 모피를 싣고 돌아온 것이었다. 이 해달 모피는 러시아와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알래스카는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유럽에서 고급 모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자 알래스카의 해달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해달이 사라져가자 해달 모피 사업 때문에 알래스카에 진출한 러시아로서는 알래스카가 더 이상 매력의 땅이 아니었다. 해달이 사라져감에 따라 알래스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져간 것이다. 그러나 해달이 사라져갔어도 알래스카의 소유권은 여전히 러시아에 있었다. 1860년대 전후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쓸모없어진 알래스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군이 언제 알래스카로 침공해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영국을 상대하기 어려웠던 러시아로서는 알래스카가 영국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받고 미국에 넘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이라는 세기의 거래는 이렇게 러시아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었다. 한편 미국 측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알래스카 매입을 강력히 추진한 사람은 당시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였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 에이브러엄 링컨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으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링컨 내각에서 국무장관으로 활약하며 링컨을 보좌한 인물이었다. 남북전쟁의 막바지인 1864년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지지자인 존 부스에게 암살당할 때 수어드 국무장관 역시 부통령과 함께 부스 일당의 암살 표적이었다. 하지만 수어드는 자택에서 일당 중 한 사람인 파월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을 건졌다.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는 9년 동안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존슨 대통령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영토 팽창에 몰두했다. 훗날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가 되는 미드웨이 섬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그였으며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의 매입에도 나섰으나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다. 한 푼이라도 받겠다는 러시아의 성급한 타산과 신생국 미국의 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던 수어드 국무장관의 집념이 맞아떨어지면서 알래스카 매입 계약은 어렵지 않게 성사되었다. 1867년 10월 18일 드디어 미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였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 한반도의 7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1에이커, 즉 1224평당 2센트라는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수지맞은 장사였지만 당시 미국 내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모피 재료인 해달마저 씨가 말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극한의 땅, 투자 가치도 없고 아이스박스와 다를 바 없는 불모의 땅을 사들인 결정을 두고 미국 여론은 수어드의 바보짓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털 달린 동물밖에 없는 땅, 수어드의 아이스박스라고 불리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알래스카가 백조로 탈바꿈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97년 칠콕강 상류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금광의 발견으로 알래스카는 일약 황금의 땅으로 떠올랐고 다시 찾아온 골드러시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수많은 광부와 채굴꾼들이 벼락부자를 꿈꾸며 칠곡강을 따라 끝없이 올라갔다. 1925년에 찰리 채플린이 제작한 영화 황금광시대는 알래스카의 골드러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알래스카로 금광을 찾아 나선 찰리 채플린이 우여곡절 끝에 금광을 발견하고 백만장자가 된다는 줄거리다. 행운은 금광 발견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꼭 100년 후인 1967년 12월 북쪽의 프루도만에서 검은 황금, 즉 석유가 발견된 것이다. 알래스카 유저는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약 96억 배럴로 북미 최대 규모로 꼽힌다. 혹독한 기후와 운송의 어려움으로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은 곧 대규모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해결되게 된다. 1977년 노스 슬로프에서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 발데지에 이르는 1280km의 송유관이 완공됨에 따라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수송이 가능해진 것이다. 720만 달러짜리 알래스카 땅이 미국에 가져다준 행운은 자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알래스카의 지정학적 위치는 냉전 시대에 미국에 전략적으로 요긴한 군사기지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용 미사일을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밀집 배치했다.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은 땅이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것이니 소련으로서는 속이 쓰린 일이었을 것이다. 알래스카는 냉전이 해소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미국 대륙방위 체제의 전초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에 엄청난 국익을 안겨주었지만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 이누이트족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다. 미국으로 양도된 알래스카에서 1867년 원주민 토착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원주민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만 소유권 취득은 장내 알래스카주 주의회의 입법에 따른다라는 내용이었다. 원주민의 토지 사용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은 모호하게 남겨둔 이 법률은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과 주정부의 권한이 충돌하는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유전이 발견되면서 원주민과 주정부의 분쟁이 심화된 것이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원주민들의 권리주장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주민들 대다수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 살게 된 이들은 원주민 보호구역 내의 관광자원으로 전락했다. 공동체의 붕괴, 인종차별, 기회의 제한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원주민들을 알코올과 마약 중독, 자살로 내몰았다. 유전 개발에 따른 변화는 원주민 사회뿐 아니라 알래스카의 풍부한 어장과 우거진 산림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1989년 3월에 발생한 엑손사의 유조선 발데지호의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도 그중 하나였다. 2008년 6월 연방대법원은 엑손사에게 2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파괴된 생태계는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알래스카는 1959년 1월 미국의 정식 주로 연방에 편입되어 성조기 속의 49번째 별로 자리 잡은 바 있었다. 그리고 불모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원주민들이 이름 지은 대로 알래스카는 위대한 땅으로서의 위상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불모의 땅으로 천대받던 알래스카가 자원의 보고로 눈부시게 변신하는 과정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